몸의 빈 자리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소년의 이름을 더 자주 부릅니다. 빌린 힘에 기대 선 자리마다 연호의 이름은 앞서가지만 그 발 아래 밟힌 길의 이름들은 조금씩 지워져 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봄비가 몇 차례 지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표국 마당의 공기는 눅눅한 열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돌바닥 틈으로는 작은 풀들이 머리를 내밀었고 마굿간 지붕 아래에는 제비가 낮게 날았습니다. 그 아침 강연호가 여물자루를 메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말이 아니라 간판이었습니다. 간판 위에 오래된 글씨는 그대로였으나 그 아래에 얇은 붓자국이 한 줄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이름 아래에 다른 표국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기대어 선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길을 지나던 장정 하나가 발걸음을 늦추며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행인들도 고개를 젖히고 위아래 글씨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눈빛에는 안도와 계산이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혼자 서 있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위 글씨가 아래 글씨를 완전히 덮어 버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었습니다. 마굿간 쪽에서는 자벽들과 표사들이 쉬는 김에 간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집 간판 하나로 길에 나섰지만 이제부터는 큰 집의 깃발 아래 줄을 서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창고와 마굿간을 지키던 사람들 입에서도 그 이름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연호는 여물자루를 어깨에 걸친 채 잠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쪽에 오래된 글씨는 여전히 낯익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 붙은 글씨는 아직 낯설었지만 무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글씨 한 줄이 이 집의 숨을 당분간 이어주는 대신 앞으로의 길에 새로운 줄을 덧붙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간판이 달라지면 표행의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두 집의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앞줄 한가운데에는 큰 집에서 온 표사 둘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 표국에서 오래 버틴 표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중간 줄에는 양쪽에서 골라 뽑은 젊은 표사들이 섞여 서 있었고 맨 뒤에는 짐줄을 잡는 사람들과 자벽들이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수레에 실린 짐들을 두드렸습니다. 밧줄을 다시 조여보며 상자와 포대마다 매듭이 제대로 묶였는지 확인했습니다. 말의 안장과 마구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오른팔은 줄을 감는 감각이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팔 안쪽에 굳은 돌덩이 같은 무게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힘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감각 대신 힘을 내주는 팔이었습니다. 이번 표행은 북쪽 고을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산길보다는 평지가 많았으나 중간중간 산채가 몸을 숨기기 좋은 갈림길이 있어 이름 있는 집들만이 맡아 다니는 구간이었습니다. 간판 아래에 새로 붙은 이름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이 표국 혼자서는 막기 어려웠을 길이 이번에는 두 집의 이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길에 나서자 상단에서 나온 수레가 먼저 앞장섰습니다. 두 집 깃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호는 중간줄 바깥에서 수레 두 대의 간격을 확인하며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 하루 이틀이 지나자 소문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역참이나 장터에서 쉬어갈 때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상단 사람들이 두 집의 깃발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어 동행하는 인원과 이름을 궁금해하였습니다. 어느 역참에서는 벽에 붙은 안내문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하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번 달 북로 누구누구 표국 연합 표행. 그 아래에 짧은 설명 한 줄이 있었습니다. 산길과 강을 두 번 건넌 소년이 동행한다 하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근방에서 그 말이 가리키는 몸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연호는 물동이를 들고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표사라는 말은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닌 이야기로 길을 여는 표현이 종이 위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참 안 객장에서는 상인들과 표사들이 따로 모여 길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산길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는지, 어느 고개 근처에서 산채가 밀려났는지, 어느 길목에서 강물이 불어나 표행이 몇 날 멈춰섰는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서 강과 산길에서 죽을 자리를 비켜나간 소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눈 하나를 잃은 자국이 뚜렷한 아이라 하였습니다. 줄 하나를 잡고 강 물목에서 버텨냈다는 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집 간판 아래에서 북쪽 길까지 나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듣고 상처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연호는 객장 문턱 안쪽에서 물병을 나르며 스치는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굳이 자신을 가리키지 않아도 어떤 말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지 몸이 먼저 알아채는 듯하였습니다. 표행이 다시 길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앞줄에 선 큰 집의 표사 하나가 말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두 집의 깃발을 확인하였고 이어 중간 줄과 뒷줄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비어있는 오른쪽 눈의 자리에서 한 번 걸렸습니다. 흉터와 빈 자리는 소문 속 인물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표시였습니다. 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본 얼굴을 앞으로 잊지 않겠다는 눈빛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풀숲이 우거진 오르막과 돌이 많아 말발굽이 조심스러워지는 내리막이 이어졌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을 절반쯤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앞줄에 서 있던 표사가 손을 들어 일행을 세웠습니다. 먼 발치에서 먼지 기둥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지에서 움직이는 무리들은 먼저 먼지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었습니다.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산적대와 상단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상단 호위병처럼 정돈된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단의 숨은 칼의 각도와 말머리를 세우는 방식은 단순히 이 길을 지키는 사람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 정해 쓰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두 집 깃발이 걸린 줄과 마차에 실린 짐을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이어 그 무리의 선두에 선자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눈길이 공중에서 한 번 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마주침 사이였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눈, 자국 있는 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멀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집 큰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름이 붙기 전의 별칭처럼 연호를 가리키는 작은 표시 하나가 낯선 무리의 귀 사이를 오갔습니다. 길을 가로막았던 그들은 잠시 간판과 깃발을 살펴본 뒤였습니다. 굳이 칼을 뽑지 않고 길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이 길을 나눠 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돌 없는 마주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호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간판보다 먼저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을 자리를 두 번 비켜나간 몸이라 하였습니다. 눈과 팔에 기묘한 자국이 남은 소년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번 얼굴을 확인해 두고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 이름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 일행이 큰 고개 아래 역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객점 벽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산채 수계를 찾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도망친 죄인을 수배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날 길을 맡은 집들을 적어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 집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 표국의 이름이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익숙한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길과 강을 두 번 건넌 소년이 동행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름 석자 대신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산길에서였습니다. 눈을 하나 내주고 살아 돌아온 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에서였습니다. 줄을 잡고 죽을 자리를 비켜 나간 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에서 이 표행의 믿음직한 보증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표국의 간판보다, 큰 집의 이름보다 그 아래 얹힌 이야기 한 줄이 사람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듯 보였습니다. 객장 한켠에서는 상인들이 술잔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를 힐끗거리다가 안심한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안심하는지 연호는 어렴풋이 이해하였습니다. 실제로 누가 칼을 잡고 서 있는지보다 길을 안내하는 종이에 어떤 이름과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였습니다. 이름이 앞서가는 강호라는 말이 그 순간 몸 안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이름과 소문이 먼저 길을 돌아다니고 몸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름이 앞질러 달리면 달릴수록 그 이름에 어울리는 힘을 몸에서 끌어내야 하였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내어 주어야 하였습니다. 연호는 창문가에 앉아 밤이 깊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는 먼지와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너머 다른 역참과 객점에서도 어디선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입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사가 불타던 밤 이후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이름 없는 아이처럼 살아왔습니다. 청운사에서 들었던 이름들은 불길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표국에 들어온 뒤에는 자벽 소년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였습니다. 이제 강호는 그를 모르는 채 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집의 이름과 작은 집의 이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얇게 붙은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상이 말하던 기연의 선물이 이름이라는 또 다른 얼굴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빌려 쓰는 동안 그만큼의 대가가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이제는 그 선물이 만들어낸 이름이 앞으로 치러야 할 몫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오른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눈이 비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팔 안쪽에 낯선 힘을 품고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 위로 여러 줄의 글씨가 겹쳐 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타버린 산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간판 아래 나란히 걸린 두 집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에 적힌 소년 표사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상의 장부 어딘가에 얇게 새겨져 있을 자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과 이야기들이 한 몸에 겹쳐진 끝이었습니다. 강연호라는 이름 하나가 이제 막 강호의 입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멀리 앞서 달릴지, 그 뒤를 따라가는 몸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치러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였습니다. 기연으로 연장된 숨이 붙어있는 한, 그 숨은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길 위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로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표국 마당에는 묘한 들뜸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바닥은 여전히 거칠었고 말의 숨소리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 말 속에 스며든 기세만큼은 전과 달랐습니다. 강연호가 마구간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잠깐씩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벽 소년을 바라보던 눈은 사라지고 어디까지나 길 위에서 검증된 몸 하나를 재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북로 표행에서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번의 긴장된 마주침과 서늘한 눈빛 교환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뒤 사람들 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몇 번의 순간만을 골라 크게 부풀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역참 벽에 붙었던 종이 한 장과 그 아래 적혀있던 산길과 강을 2번 건넌 소년이라는 문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강을 타고 장터를 건너 여러 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표사 박도식은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문장을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처음 만난 상단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언제나 비슷한 순서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간판 하나로는 부족하지만 이제는 큰 집 이름이 함께 걸려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자리를 2번 비켜간 소년이 줄 끝에서 짐줄을 잡고 있다면 길은 어떻게든 열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식의 말이 끝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구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물을 나르는 아이,
말굽을 갈고 있는 아이, 짐 포대를 올리고 내리는 아이.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객점 벽에 붙었던 소년의 그림자를 겹쳐보았습니다. 연호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물자루를 어깨에 올려재고 줄을 조여 매듭을 묶고 말의 옆구리를 쓰다듬는 일보다 시선에 답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오른팔 안쪽에서는 여전히 돌덩이 같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감각은 옅어져 있었지만 힘만은 이전보다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힘의 출처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연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연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당겨온 선물, 진상이 뒤틀린 대가와 함께 열어준 문. 그러나 표국 사람들도, 길에서 만난 이들도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버텼다는 결과만 있으면 그 앞에 붙는 이름과 이야기를 마음대로 골라 쓸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간판 아래 두 집 깃발이 다시 함께 펄럭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길은 북로보다 짧았지만 산과 강이 맞물린 곳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큰 집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을 더 붙여 보내겠다고 했지만 이 표국의 몇몇은 젊은 인원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길을 대신 메워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표국 주인은 연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망설임과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현되는 말은 단순했습니다. 이번 길에도 함께 나가달라는 부탁. 마국간과 창고에서 빼야 할 손이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길 위에서 버틸 수 있는 몸 하나가 더 절실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호는 짧게 대답을 남기고 말줄을 챙기러 갔습니다. 대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표행이 떠나기 전 마당에는 북로에서 함께 나갔던 인원들과 새로 합류한 사람 몇이 뒤섞여 서 있었습니다. 젊은 표사 서준기는 허리에 칼집을 괜히 한 번 더 두드리며 여기저기 말을 걸고 다녔습니다. 준기는 북로에 함께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돌아온 사람들 입에서 연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죽을 자리를 비켜나간 몸, 눈과 팔에 남은 기연의 자국, 종이에 적혀 벽에 붙은 문장. 준기는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자꾸 씹어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두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길은 자신의 차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준기는 출발 준비를 하면서 연호에게 몇 번 말을 던졌습니다. 둘 사이에 얕은 농담과 허세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연호는 그 농담 속에 섞인 기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준기는 연호와 함께라면 이번 길에서 자신의 이름도 조금은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사람들은 이미 검증된 이야기에 새로운 이름을 엮어 올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길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록 날씨도 나쁘지 않았고 산길 입구까지 큰 탈 없이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산과 강이 다시 얽히는 구간에서 일행이 머무는 역참에는 이미 다른 상단과 무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소문과 이름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집이 예전에 산채를 쫓아낸 적이 있는지, 어느 표사가 언제 어떤 길을 홀로 돌파했는지, 어느 상단에 누가 얼마짜리 표물을 무사히 옮겼는지, 이름은 술잔과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그날 밤 역참 객장 한가운데에서는 기묘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젊은 표사 둘이 서로의 무용담을 보태며 길 위에서의 힘을 겨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이 집의 서준기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다른 표국에서 온 표사가 있었습니다. 준기는 처음에는 가벼운 웃음과 함께 말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강연호와 함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줄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곧 술기운과 뒤섞여 조금씩 모양을 키워갔습니다. 다른 표사는 눈 하나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기는 몸을 약간 돌려 객장 한쪽에 앉아 있는 연호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연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표사들은 서로의 말 속에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채워 넣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힘, 기연, 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빌려 쓰는 몸. 어느 순간 이야기의 중심은 두 젊은 표사의 자존심에서 연호의 이름으로 옮겨갔습니다. 준기는 자신도 모르게 그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연호와 함께라면 이 길에서는 무엇이든 버틸 수 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길에서 힘을 빌려 쓰는 일이 어느새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 입구를 오르던 길에서 첫 번째 문제는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좁은 길이 험하게 꺾이는 곳에서 앞을 걷던 수레가 바윗돌에 걸려 멈춘 것입니다. 뒤따르던 일행이 순식간에 엉켜섰습니다. 이럴 때라면 보통은 뒷줄에서 사람을 돌려 짐을 조금씩 나누어 옮기거나 길 옆 안전한 곳으로 한동안 옮겨놓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 이야기 속에서 이미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준기는 다른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힘을 쓰고 드러낼 수 있다면 어제 술상에서 오르내린 말들이 그대로 길 위에서 증명될 것이라는 생각. 준기는 크게 소리를 치며 곧장 수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앞줄을 막고 있던 큰 집 표사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한 번 끌어오른 기세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준기는 연호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둘의 이름을 함께 묶어 세우는 자리지 무모한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르막의 기울기가 미세하게 바뀌면서 수레 바닥에 실린 짐 전체가 앞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준기와 연호가 함께 어깨를 대었을 때 수레는 잠깐 움직이는 듯 하더니 오히려 더 깊게 바위 틈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연호의 오른팔 안쪽에서 진동과 비슷한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에서 줄을 잡고 버텼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몸,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힘이 살과 뼈를 밀어 올리듯 갑자기 표면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수레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것만 보았습니다. 눈 하나가 비어있는 소년이 힘을 모으자 움직이지 않던 수레가 밀려 올라가는 광경. 준기는 그 힘에 기대어 더 깊이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역시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큰 힘을 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살과 근육이 한계까지 밀려오르는 기분이 흥분과 혼동되었습니다. 빌린 힘에 취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레는 마침내 바윗돌의 턱을 넘어섰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소년을 향해 감탄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표물값과 이야기 값까지 함께 계산했습니다. 연호는 숨을 고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른팔 안쪽에서 일렁이던 힘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힘의 정점이 지나가자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상할 정도로 깊은 흙이었습니다.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피로와 함께 손끝의 감각이 다시 얕아졌습니다. 준기는 반대로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연호가 함께 수레를 밀어 올렸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힘이 누구에게서 먼저 튀어나왔는지 어디에서 빌려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역참 객장에는 또다시 낮에 있었던 일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산길에서 수레를 민 이야기는 순식간에 무용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눈 하나가 비어있는 소년과 그 옆에서 어깨를 함께 댄 젊은 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둘의 이름은 서서히 한 덩어리로 엮이고 있었습니다. 준기와 같은 나이의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언젠가 그런 장면 속에 서게 될 날을 상상했습니다. 빌린 힘에 취해가는 것은 연호와 준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이야기, 기연과 운을 빌려 쓰는 방식 자체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객장 한켠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웃음과 자신과 깊이 얽힌 이야기들이
한 상 위에서 섞이고 있었습니다. 오른팔 안쪽에서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질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감각 너머에서 낮고 얇은 목소리가 한 번 더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연을 써 본 몸만이 알 수 있는 높은 숨소리. 그 힘에 다시 손을 뻗어보고 싶게 만드는 기묘한 잔향. 진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거래 이후 몸 속에 남아있던 그의 기운 조각이 오늘 하루를 지켜보며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빌린 힘에 취한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힘의 정점을 맛본 몸은 다시 그 감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연호는 그 사실을 생각보다 빠르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길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음 길의 약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에 취한 자들, 빌린 힘에 취한 자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을 알고 있는 자. 셋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 위를 걷는 밤이었습니다. 북로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표국 안팎은 술에 젖은 말과 과장된 몸짓들로 떠들썩했습니다. 산길에서 막혀있던 수레를 소년 둘이 떠받쳤다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 새에 서너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입에서는 연호 혼자 어깨로 수레를 치켜 세운 것으로, 다른 입에서는 한 번 힘을 모으자 돌덩이처럼 버티던 짐이 저절로 움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크게 휘두르며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있던 장면은 조금씩 더 크고 선명하게 칠해졌고, 없던 장면은 아무렇지 않게 덧붙여졌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는 기연이었습니다. 기연이 붙은 몸, 기연이 도운 길, 기연이 살려낸 수레. 연호의 이름은 그 단어와 함께 묶여 사람들 입을 돌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기연 운이 붙은 아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마국간에서 여물을 나르는 동안에도, 말굽을 갈고 짐줄을 묶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한 번씩 오른쪽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하나 비어있는 자리, 그 아래 굳은 살이 박인 손, 팔 안쪽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돌덩이 같은 무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길 위에서 써먹기 좋은 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호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감각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레를 밀어 올리던 순간 오른팔 안쪽을 파고들던 낯선 힘의 궤적이 밤마다 살과 뼈 사이에서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힘이 빠져나간 자리에 찾아온 깊은 허기와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조용히 몸의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기연을 써본 몸이 그 감각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갈증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였습니다. 연호는 마국간을 닫고 돌아오는 길마다 오른팔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엷어져 있었지만 팔 안쪽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열기만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열기 속에는 진상의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밤 모든 일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연호는 등불을 끄기 전 한 번 더 방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흙벽과 낡은 천장, 좁은 창문 아래 쌓아둔 허름한 짐들, 익숙한 냄새들이 천천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등불을 끄자 방 안 공기가 한 번 움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어갈수록 다른 냄새가 아주 얇게 섞여 올라왔습니다. 비에 오래 젖어 있던 나무의 냄새, 젖은 천을 말리다 곰팡이가 슬기 시작할 때 나는 냄새, 썩어가는 살갗을 억지로 붙들어 둘 때 풍기는 비릿한 냄새가 겹겹이 포개진 기척이었습니다. 연호는 숨을 들이켰다 내쉬며 그 냄새를 알아보았습니다. 진상이 처음 나타났던 그 밤 이후 한 번도 잊지 못한 기운이었습니다. 방 안의 어둠이 어느 순간 한쪽으로 조금 더 모여들었습니다. 천장과 벽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구석에 쌓인 그림자가 조금 더 짙어지더니 깊은 구멍처럼 입을 벌리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연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낡은 장삼 자락과 비슷한 선이 잠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진상의 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첫 거래 이후 그의 몸과 그림자 사이를 오가던
기운의 조각이 오늘도 다른 얼굴을 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보다 먼저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떠 있는지 감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야 앞에 다른 길 하나가 열렸습니다.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산길이었습니다. 이곳과는 다른 산세, 바위 끝이 칼날처럼 솟아닿을 듯했고 공기에는 이 지방에서 맡아 본 적 없는 풀과 흙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 무릎 아래가 비어있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허벅지까지는 근육이 굵고 탄탄했습니다. 허리와 어깨 위에는 수십 번 싸움을 버틴 자에게만 남는 기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발 한 쌍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고 젖은 흙 위에는 발자국 대신 굽은 나무의 끝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내 앞에는 장삼을 입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둘 사이 공기에는 약조가 오가는 특유의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에는 포기와 분노와 기대가 차례로 뜨고 졌습니다. 예전에는 산을 내려다보며 검을 휘둘렀을 사람, 이제는 계단 하나를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겨워진 몸이 마지막 계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목발을 버리고 장삼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 산길과 그림자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좁은 방 안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초가 안방, 벽에는 부러진 칼날과 찢어진 옷조각이 걸려 있고 방 한가운데에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은 가늘게만 오르내렸습니다. 피는 이미 말라붙어 검붉은 얼룩이 되어 있었고 눈꺼풀은 반쯤 떠진 채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부모로 보이는 남녀가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듯이 깊게 허리를 굽힌 채 어딘가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고 바라본 자리에도 장삼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절박함이 기연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생기 없는 아이의 몸 위로 얇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번 꺼져 가던 불씨가 마지막으로 타오르듯 가슴이 조금 더 깊게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머물 자리, 장차 분노나 애정을 태울 자리 같은 것들이 이미 비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몸은 살아났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 하나가 조용히 도려내진 얼굴. 연호는 숨을 삼키며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과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잘려나갔다는 공포가 한 아이의 눈동자 안에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면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피와 흙이 뒤섞인 자국, 기둥에는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상반신을 벗은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폭이 넓은 어깨와 구비진 등 칼날 자국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줄은 다른 상처들과 전혀 다른 빛을 조금 띠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자리에서 옅게 기연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 그곳을 통해 어떤 힘이 솟구쳐 올랐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흉터는 다른 상처들보다 더 빠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 앞에도 장삼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가져가는 것은 살점도 뼈도 아니라 후각이었습니다. 피 냄새를 끝내 떨쳐내지 못하던 사내는 마침내 그 냄새를 잊을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연이 스쳐 지나가자 피와 고기 타는 냄새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싸움터 한가운데에서도 숫자를 세듯 냉정하게 사람의 숨과 움직임만을 읽어내는 힘이 몸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장은 조용해졌고 칼끝은 더 깊고 정확해졌습니다. 대신 싸움이 끝난 뒤에도 그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밤 냄새도 술 냄새도 봄비 내린 흙 냄새도 없었습니다. 기연, 상인이 가져가는 것은 몸의 일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시간도 잘려나갔습니다. 중년의 사내가 갑자기 몇 해 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곧아지고
말라가던 팔의 힘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벽마다 무겁게 느껴지던 다리가 다시 산을 오를 수 있는 가벼움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기적처럼 회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의 장부에는 그날 거래가 간단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앞당겨 쓰게 된 몇 해, 그만큼 더 빠르게 다가올 것. 사내는 이후 몇 해 동안 예전보다 더 눈부신 전성기를 살았습니다. 길 위에서 이름을 올리고 사람들 입에서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깎을 여유도 남지 않은 촛불처럼 갑자기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급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수명을 재촉해 데려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 위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끝이었을 뿐이라는 글씨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흩어졌다가 다시 다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검끝의 감각을 절반 잃는 대신 한 번 휘둘렀을 때 남기는 상처만 2배가 된 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대신 적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살갗으로 읽어내는 힘을 얻은 자,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대신 원수의 이름만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하게 된 자, 각자의 기연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명을 비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거래가 끝나는 순간마다 진상의 몸 어딘가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과 꼭 닮은 조각이 새로운 살처럼 붙어 나왔다는 것. 연호의 시야 안에서 진상의 몸이 여러 번 겹쳐 보였습니다. 목과 어깨, 가슴과 손 등 살빛이 다른 조각들이 꿰매 붙은 곳마다 방금 본 얼굴들의 잔상이 어른거렸습니다. 무릎 아래가 없던 사내의 힘줄, 눈동자 안쪽이 비어버린 아이의 빈 공간, 피 냄새를 잊어버린 싸움꾼의 코, 몇 해를 잘라 내버린 자의 씁쓸한 웃음. 진상의 피부 위에는 그 모든 조각이 얇은 금빛 경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갗으로 만든 장부였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조각을 가져왔는지, 어느 자리에 빛나는 부분을 뜯어와 어느 자리에 덧붙였는지가 피부의 결과 빛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호는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자신 역시 그 장부 속 한 줄이라는 생각이 숨 막히게 선명해졌습니다. 눈 하나와 팔의 감각 일부를 내어준 몸, 그 대가로 빌려 쓰고 있는 힘, 언젠가 더 내어놓을 차례가 올 몸, 이 세상의 어딘가에서 자신과 비슷한 약조를 맺은 이들이 각자의 길 위에서 걷고 싸우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장부 안 붉은 줄 하나로만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아직도 기연의 힘에 취해 다음 거래를 서둘러 열어달라고 속으로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언젠가 강호 어딘가에서 자신과 길을 마주칠지도 몰랐습니다. 기연의 냄새를 공유한 몸들끼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법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연호에게 묘한 위안과 공포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안도, 그러나 같은 길을 걸은 이들 가운데 끝까지 인간의 모양을 지켜낸 자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방 안의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균일해졌습니다. 장3의 선도, 살갗, 조각의 윤곽도 눈앞에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른팔 안쪽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감뿐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언젠가 진상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을 몸이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팔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상인의 다른 손님들이 각자의 어둠 속에서 내쉬는 숨소리가 어디선가 희미하게 겹쳐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줄은 분명 자신의 숨이었습니다. 북로에서 돌아온 지 열흘쯤 되었을 때 표국 마당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무 기둥들이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평소 짐을 묶어 두던 말뚝보다 훨씬 굵고 높았습니다. 기둥마다 낡은 집단과 헝겊이 감겨 있었고, 흙바닥에는 오래전부터 칼자국이 새겨져 있던 것처럼 얇은 선들이 겹겹이 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당 한쪽 구석에만 있던 연습터가 오늘은 마당 중심으로 옮겨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표사들이 모였습니다. 먼 길 표행에서 돌아온 이들, 다른 집에서 잠시 합류한 이들, 이름이 알려진 자와 이제 막 이름을 올려보려고 하는 자들이
칼집을 허리에 찬 채 기둥 주변으로 원을 이루었습니다. 강연호는 마굿간에서 말먹이를 나르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항상 짐과 말 사이에서만 움직이던 몸이 오늘따라 기둥과 칼집을 더 자주 훑고 지나갔습니다. 북로에서 돌아온 뒤 소문은 이미 몇 번씩 모양을 바꾸어 퍼져 있었습니다. 눈 하나가 비어있는 아이가 돌처럼 박힌 수레를 밀어 올렸다는 말. 강과 산길의 기세가 그 아이의 어깨 위에서 한 번 더 솟구쳤다는 말. 기연이 붙은 몸이라 어떤 기세쯤은 거뜬히 받아낸다는 말. 표국 주인은 그 소문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앞서 나가면 언젠가 그 이름에 맞는 힘을 보여달라는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길 위에서건, 술상에서건, 장보를 사이에 두고서건. 그날은 두 집 깃발 아래에서 젊은 인원들을 한 번에 불러 모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온 객장 서리는 이 모임을 강호의 예라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몸이라면 한 번쯤 검을 잡고 자신의 모양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호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검을 잡으라는 말이 허리춤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들릴 때 그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든 밀어 떨어뜨리려는 손짓에 가까웠습니다. 마굿간 일을 끝내기도 전에 표국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하루 마굿간과 창고는 다른 이에게 맡기고 마당으로 나오라는 짧은 전갈이었습니다. 연호는 손을 털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기둥 주변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표사 서준기는 허리에 칼을 괜히 한 번 더 고쳐 차며 기둥과 사람들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북로에서 함께 수레를 밀어 올린 일을 아직도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칼을 보관하는 작은 창고에서 꺼낸 연습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칼집 없이 나체로 빛을 드러낸 검들. 무게와 길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노년의 표사가 앞으로 나와 이 집에서 오래 써온 검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준기에게는 손에 잘 맞는 길이의 검이 먼저 건네졌습니다. 그 뒤로 줄을 선 젊은 표사들이 차례로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연호의 차례가 왔을 때 앞쪽에 놓인 검들은 이미 대부분 손을 찾고 떠난 뒤였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손잡이가 닳아 손에 익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연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은 가장 낡아 보이는 검이었습니다. 칼날 곳곳에 작은 흠집이 나 있었고 손잡이 가죽은 몇 번씩 갈아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자루가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게가 몸 전체로 흘러내리는 느낌은 다른 검들보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 하나가 이제야 채워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연호는 그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자신의 허리에는 평생 이런 무게가 걸려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칼보다 여물자루와 마대가 더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과 어깨와 허리뼈는 검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듯 자리를 틀고 서 있었습니다. 북로에서 수레를 밀어 올릴 때 느꼈던 궤적이 손잡이에서 팔꿈치까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이 팔을 빌려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마당 가운데 기둥 앞에 서라는 손짓이 왔습니다. 먼저 큰 집에서 온 표사 둘이 기둥과 마주섰습니다. 그들의 검은 수십 번 길을 다녀온 사람들의 검이었습니다. 호흡과 발노름과 흘러내리는 땀이 오래 닦아온 습관을 말해주었습니다. 기둥 둘레에는 금세 새로운 칼자국이 여러 개 얹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집의 오래된 표사가 나섰습니다. 그의 검에서는 세월이 묻어나왔습니다. 힘보다 방향, 속도보다 무게를 아는 검이었습니다. 젊은 표사들이 순서를 바꿔가며 앞으로 나섰고 마당 한쪽에서는 낮은 탄성이나 비웃음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연호와 준기 둘만이 뒤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기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는 북로에서 자신이 했던 일보다 한두 배는 더 부풀려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검을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조금씩 과장이 묻었습니다. 그의 검은 아직 완전히 몸에 붙지는 않았지만 젊은 기세와 자신감이 모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둥 표면에는 거칠지만 힘 있는 칼자국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앞으로 어떤 검으로 자라날지 그려보며 머릿속에 또 한 줄의 소문을 써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선이 연호에게 쏠렸습니다. 표국 주인이 손가락으로 기둥 앞을 가리켰습니다. 연호는 검을 쥔 오른손을 한번 내려다보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기둥과 마주 선 자리에서 바닥에 칼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검들이 지나간 자리였고 그 중 얼마는 간판에서 사라진 집의 검들이었으며 얼마는 지금도 멀고 가까운 길 위에서 서 있을 사람들의 검이었습니다. 연호는 숨을 고르고 어깨를 조금 낮췄습니다. 검을 처음 잡아보는 사람처럼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 안 어딘가에서 다른 모양의 자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과 허리와 발끝이 각자 맞는 위치를 찾아 움직이려 했습니다. 산길과 강에서 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던 기억 위로 알지도 못하는 검의 길이 겹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상이 보여준 다른 손님들의 잔상이 그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릎 아래가 비어있던 사내의 균형, 피 냄새를 잊은 싸움꾼의 호흡, 시간을 잘라 쓰던 자의 짧고 날랜 움직임, 그들의 검과 발노름이 자신의 팔과 다리 위에서 흘러가려 하는 듯했습니다. 연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의 몸이 어떤지 보여주는 자리이지 상인의 장부가 어떤지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움직임은 일부러 느리게 시작했습니다. 검을 들어 올려 기둥 앞을 천천히 가르는 동작, 날이 집단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손바닥에 묻어오는 진동이 팔꿈치와 어깨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부터 몸은 더 이상 느리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팔 안쪽에서 힘이 밀어올랐습니다. 감각은 옅었지만 힘만큼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검끝이 기둥을 파고드는 느낌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데도 기둥 표면에는 꽤 깊은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아주 조금 멈추었습니다. 연호는 그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눈길에 묻어있는 놀라움과 숫자를 재려는 시선의 무게와 어디까지 이 검을 써보라고 재촉하는 공기. 검은 팔과 어깨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의 출처가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아닌 검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살과 뼈와 힘은 틀림없이 자신의 것이었으나 그 힘이 움직이는 방식은 다른 장부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둥 주변 집단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몸 안에서 기연의 흔적이 한 번 더 달아오르자 검은 처음 의도보다 더 넓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기둥 뒤쪽에서 지켜보던 젊은 표사 셋은 모르게 몸을 한 발씩 뒤로 물렸습니다. 검끝이 자기들을 향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궤적의 여운이 마치 뒤통수와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호는 그 반응까지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기연이 빌려준 힘의 일부라는 것을 그만큼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검을 멈출 때가 되자 오른팔 안쪽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수레를 밀던 때처럼 힘이 한 번 더 솟구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살게 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닌 무엇에 몸을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연호는 마지막 동작에서 일부러 힘을 조금 빼버렸습니다. 검끝이 기둥을 스치는 자리에서 날이 살짝 비틀리며 나무 결을 긁었습니다. 기술로 보자면 허점이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그 허점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동작 덕분에 이 소년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가공된 이야기 속에서 튀어나온 괴물이 아니라 언제든 길 위에서 부서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은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을 내렸을 때 오른팔 안쪽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수레를 밀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깊은 허기가 찾아왔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다시 희미해졌고 검의 무게가
갑자기 두 배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연호는 검을 두 손으로 붙잡고 천천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당에는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본 검을 두고 기연이 붙은 몸에서 나올 만한 움직임이라고 속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미숙하다고, 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상인의 장부 위에서는 오늘 연호가 휘둘러 본 검이 어떤 줄에 해당하는지 이미 정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연을 쓴 팔의 움직임, 그 힘이 빠져나갈 때의 허기, 검이 원래 향하려 하던 궤적과 그 궤적을 억지로 비틀어 멈춰 세운 흔들림, 그 모든 것이 살갗 장부의 한 줄로 옮겨 적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호는 마당에서 물러나 검을 창고에 반납했습니다.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팔이 가볍다기보다 속이 비는 느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 몸이 아닌 검을 잠시 쥐고 그 검이 보여주려 하던 길을 억지로 돌려 세운 하루였습니다. 마국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호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쪽 눈이 비어있는 그림자, 팔 안쪽에 돌덩이를 품은 그림자, 방금 전까지 검을 쥐고 있던 손의 자리가 어둠 속에서 잠시 더 짙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위에는 이제 눈과 팔뿐 아니라 검의 궤적까지 얇게 겹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연이 빌려준 힘, 상인의 장부에서 내려오는 길, 자신이 지키고 싶은 선, 세 줄이 서로 엇갈리며 한 몸 안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팔을 가만히 내려뜨렸습니다. 오늘 휘둘러 본 검의 감각이 언젠가 다시 필요해질 날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검이 정말 자신의 것이 될지, 아니면 끝까지 내 몸이 아닌 검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북로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검을 휘두른 날 이후 표국 안의 말들은 조금씩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강연호를 두고 눈 하나 잃고도 버텨낸 아이, 수레를 밀어 올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검을 쥐고도 버텨낸 아이라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마국간에서 여물자루를 메고 지나갈 때마다 짧은 숨소리와 낮은 웃음이 뒤에서 얹혔습니다. 기연이 붙으면 원래 저렇다더라. 눈이 하나 비어도 검은 제대로 간다더라. 누가 먼저 그런 말을 꺼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도착하는 곳은 언제나 연호의 등과 옆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사이 역참과 객점 벽에는 새로운 종이들이 붙었습니다. 큰 집과 이 집의 이름 아래 이번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늘어 있었습니다. 기연을 품은 소년이 길을 엽니다. 소문은 마치 사람들보다 먼저 길을 다녀오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상단,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표사들, 주막과 장터를 옮겨 다니는 장정들 입에서 연호의 이름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변해가며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가 수레를 3번이나 들어 올렸다고 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산채 하나를 홀로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한가운데에서 연호 자신이 기억하는 일은 한 번 수레를 함께 밀었고 2번 죽을 자리를 비켜 나갔으며 한 번은 검을 겨우 쥐어 보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기억과 자신이 실제로 겪은 기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는 것을 그는 날이 갈수록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느 쪽이 더 선명한지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표행이 결정되던 날, 표국 주인은 간단한 장부 정리를 마친 뒤 연호를 불렀습니다. 이번 길에는 큰 표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정을 건너 다른 고을의 표국들을 잠깐 들를 예정이었습니다. 이름과 이름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 나서기 전날 밤, 연호는 마당 한쪽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눈에 들어왔던 글씨, 그때는 낯설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집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래 큰 집의 이름이, 그 옆에는 어느 역참 벽에서든 볼 수 있는 소문 한 줄이 늘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모두 자신과 얇게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몸을 더 가볍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북쪽 고을로 향하는 길에서 일행은 여러 역참과 객점을 지났습니다. 그곳마다 벽에는 크고 작은 종이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표국이 어느 길을 맞는지, 어느 상단이 어느 달에 어느 고개를 건너는지, 어느 집에 어느 표사가 어떤 일을 해내는지, 간단한 글귀와 함께 사람들의 이름이 글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연호는 그 종이들 사이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발견할 때마다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산길과 강을 2번 건넌 소년, 기연을 품은 몸, 눈 하나를 잃고도 검을 든 자. 어떤 종이에는 그의 이름이 석, 자 모두 붙어 있었고, 어떤 종이에는 이름 없이 소년이라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을 때에는 누가 그 글을 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아닌데도 그 글자가 자신을 대신해 길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낯설음을 남겼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더 이상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산길과 강을 건넌 소년이라는 말만 남겨져 있을 때 그 말이 꼭 자신을 찍어 부른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름과 이야기, 몸과 기억이 조금씩 맞물리는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역참 객장에서 연호는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을 들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장정 하나가 나지막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눈 하나 잃은 아이가 산을 가르고 팔 하나 저린 아이가 강을 건너며 검을 쥔 그 아이가 산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자의 목소리를 따라 후렴을 어설프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속의 아이가 자기인지 아닌지 연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랫말의 절반은 자신과 상관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절반은 분명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객장을 나와 마당에 서자 바람이 식은 술 냄새와 말 냄새를 섞어 날렸습니다. 연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지붕과 나무 기둥, 경전이 꽂힌 서가, 그 위로 내려앉던 연기와 불꽃, 한때는 눈을 감기만 해도 그 장면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염의 색과 연기의 냄새는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씩 흐려져 있었습니다. 스승의 얼굴, 같은 방에서 자던 도반들의 얼굴, 그들이 불길을 바라보던 눈빛, 이름과 표정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 흐릿한 그림자들만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이라 말하기에는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한꺼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던 자리가 아니라 매일 떠올려 붙잡고 있던 얼굴과 이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빛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상이 보여준 다른 손님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고도 원수의 이름만은 끝까지 붙들고 살던 자, 몸 일부를 내어준 뒤 웃음을 잃고도 싸우는 법만 기억하던 자, 그들의 눈에서 보았던 공백과 비슷한 구멍이 이제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연호는 객점의 좁은 방에서 오랜만에 아주 오래된 일을 하나 떠올리려 했습니다. 산사 계곡 아래 작은 물가에서 처음 검을 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가늘고 짧은 목검을 손에 쥐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던 날, 그때 스승이 어떤 말을 건넸는지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말을 수없이 되뇌어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올리려 하자 입안의 문장들은 중간에서 끊어졌습니다. 스승의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거기서 나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나무 사이로 쏟아지던 햇빛과 물 위로 내려앉던 바람만이 선명했습니다. 스승이 그날 강연호라는 이름을 불렀는지 연호야라고만 불렀는지 그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의 음색이 기억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길 위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었습니다. 눈,
자국 있는 아이, 기연 붙은 소년, 검을 든 한눈이, 연호라는 이름조차 점점 소리보다는 글자로만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귓가에서 낮은 숨소리가 한 번 스쳤습니다. 진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밤 그는 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 가까운 곳에서 짧은 문장 하나만 내렸습니다. 기억은 무겁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버릇처럼 꺼내는 평범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기억이 많을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잦아진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상은 덧붙였습니다. 원한다면 덜어낼 수도 있다. 그 말은 유혹이라기보다 거래의 가능성을 조용히 알려주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지나간 기억을 나누어 내면 앞으로의 길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뜻. 그 대신 무엇을 빼앗아 갈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승의 얼굴, 불길 속에서 사라진 도반들의 이름, 붉은 산사의 밤에 눌러앉아 있는 죄책감과 분노,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어주면 진상은 기꺼이 또 다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다문 채 자신이 아직 붙잡고 있는 것들을 세어보았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 불길 사이로 보았던 검은 옷 사내의 뒷모습, 그 검이 그려 내던 궤적, 자신을 부르던 누군가의 목소리, 이미 흐려진 얼굴과 이름들 사이에서 끝까지 놓지 못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진상의 기운은 연호의 침묵을 듣고도 굳이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척은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 하나는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무겁다. 그 무게를 덜어내면 길은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자신이 누구로 남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만 남을 것인지, 분노만 남을 것인지, 몸만 남을 것인지. 연호는 천장을 향해 눈을 뜬 채 숨을 천천히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도 복수해야 할 대상만은 잊지 말자고. 그것만은 장부에 묶인 약조보다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을 끝내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검은 옷 사내의 뒷모습은 또렷한데 그 사내가 서 있던 자리의 풍경이 이미 절반쯤 비어있다는 사실을, 돌계단이었는지 흙바닥이었는지 지붕 아래였는지 마당 한가운데였는지 산사의 어느 마루였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잊어가는 것은 남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 온 기억들 역시 서서히 모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연이 준 힘과 이름이 커질수록 몸 안 어디선가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호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스승의 이름을 떠올리려 했으나 입 안에서 맴도는 소리들은 끝내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행과 함께 길에 나섰습니다. 산길과 강, 장터와 객점, 간판과 종이, 사람들이 부르는 여러 이름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조금씩 나를 잊어가는 기억을 고요히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을 쥔 손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낯설어질수록 소녀는 거울 속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름만 남은 자리에서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해 칼을 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기연의 대가 제4부 드러나는 기연의 값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